트럼프 대통령의 눈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는요, 중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국은요, 역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여러 차례 사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1946년에는요, 1억 달러를 주고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느냐? 중국은 그린란드에 발도 못 붙이게 됐습니다. 파나마도 비슷합니다. 격렬한 미중 갈등 속에서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동맹국들부터 강하게 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도 1기 때부터 일관되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1기 때도요, 맨 처음 한 게 동맹 먼저 때렸습니다. 그때도 중국 했지만 결국 먼저 때린 건 동맹이었는데요. 처음에 TPP라고요, 환태평양 자유무역지대 뭐 하는 거를 일본이 주도하고 미국이 따라가서 한 건데 그것 바로 탈퇴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 지금은 USMCA라고 하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으로 변한 나프타를 또 재협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USMCA를 하고요. 그런 다음 때린 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때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하자 그래서 재협상에 들어가고요. 그런 다음에서야 중국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빨리 때린 편이긴 해요. 1기 때 이미 자신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번에 돌아오면서 중국에 먼저 때리긴 했는데요. 어찌됐든 트럼프는요, 계속 동맹들이 우리를 수탈하고 있다. 이 자신의 구조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계속 그걸 말해왔으니까 자기 지지층에 그걸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뭐냐? 가장 주변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이제 뭐 한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유럽이겠죠.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때리고 이제 요즘에 그 관세 같은 걸로 유럽을 계속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뭐 모든 정치인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국내만 바라보는 정치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내 자신의 지지층을 어떻게 만족시킬까만 고민하고 따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인 거예요. 그 해외 동맹들의 생각, 해외 동맹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1기 때 유엔 연설에서 했잖아요. 나도 미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당신들도 당신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라. 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란 다자 외교 기구에 가서 그런 취지로 말을 했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거기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더 강해져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그 전략으로 인해 얻어낸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말로 하고 관세 협박으로 해서 이뤄낸 거라고 하면 실질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받아낸 것들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에 군대를 배치했고요. 그걸 통해서 지금 불법 이민자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줄어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과장해서 말하는 거지만 역대 가장 적어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기사에는 나오던데요. 하여튼 실제로 상당히 바이든 때보다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펜타닐에 대한 어떤 좀 강력한 지금 조사나 그다음에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유럽으로 포커스를 넘겨가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나 우크라이나 문제로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그다음 체리 피커의 유럽이 그냥 8천억 유로, 아까 말했지만 1200조가 넘는 그다음에 군비 확장을 하겠다고 했죠. 지금 나토의 군비의 70%를 미국이 대고 있었습니다. 보통 2%를 맞추자고 했는데 2%도 이제는 좀 맞춰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전까지는 맞추지도 못했고 미국과 지금 갈등을 보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캐나다 입장에서는 침략받는 거 걱정도 안 할 거예요. 왜냐? 들어오면 미국이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나 어떤 미국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얄미울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캐나다의 수출의 70%도 미국이 하고 사실상 지켜주는 것도 우리가 지켜주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약 올리듯이 51번째 주가 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토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 미국의 동맹이 아닌 나라들도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사실 미국의 동맹은 아니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유럽이 8천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하면서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요, 미국의 해구산, 항공모함, 정찰기 등등 모든 정보 자산을 미국 없이는 유럽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막 나가도 유럽이 우리 힘으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이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취임으로 가장 위험해진 국가는 어디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눈은 국제관계에 있어서는요, 중국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중국을 바라보는 게 국내 지지층을 바라보는 거기도 합니다. 왜냐?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은요, 물론 지금
재임 기간, 두 번째 재임 기간에는 대졸이나 부자들도 트럼프를 굉장히 많이 지지합니다만 주된 지지층이라면 고졸 백인들을 주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느냐?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에요. 중산층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일하고 뭐 이러던 사람들이 제조업 일자리가 수백만 개가 사라지면서 대부분 서비스업 저임금 노동자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중국을 바라보고 중국을 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최근에 보면요, 어떤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미국이 러시아는 잘 제재하지 않지만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지금 벌써 여러 번 제재를 했습니다. 왜냐? 근데 베네수엘라 제재를 보면 둘 다 그런데요. 특히 베네수엘라 최근 제재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베네수엘라, 미국의 쉐브론이라는 유명한 정유업체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석유 개발도 하고요. 쉐브론에 대한 베네수엘라의 특별허가,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쉐브론이 수입해 갈 수 있는 허가를 5월 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쉐브론의 논리가 뭐였냐? 우리를 이렇게 수입 안 해가면 이거 중국만 좋다. 중국이 더 싸게 가져가면 중국만 좋다고 하니까 이거를 허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베네수엘라랑 거래하는 중국이나 다른 나라 국가들한테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하면 내가 관세 25% 더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기들은 허가해주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관세를 더 때린다는 거죠. 그 논리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풀어줄 때 중국만 좋다라고 하는 논리로 트럼프를 설득한 거예요. 그만큼 중국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란에 대한 제재도 있었는데요. 이란 제재한다면서 걸린 회사들을 보면 다 중국 회사입니다. 뭐냐? 그 중국 회사들이 이란 석유를 수입하는 회사들이었거든요. 그 이란 석유를 실어 나르는 배를 제재하기도 했고요. 이것처럼 트럼프의 눈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만 미국 행정부의 눈은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맞고요. 중국을 어떻게 압박하느냐, 이 관세 지금 많이 나오지만 이 관세의 시대가 끝나고 관세가 어느 정도 되고 상호 관세라고 해서 서로 이제 관세 협정들이 다 어느 정도 체결되고 나면 다음 눈은 중국과 중국의 첨단 기술, 중국의 산업을 압박하는 수출 통제 같은 걸로 급격히 넘어갈 겁니다. 아마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시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이제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중국은 그 사이에 트럼프 1기 때보다도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상당히 낮췄고요. 그 전에는 한 22%, 23% 가던 걸 지금 15%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딥시크나 반도체 이런 분야에서 중국이 엄청 발전했고요. 최근에는 반외국 제재법을 시행하는데요. 미국과 거의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자신감이거든요. 우리 기술 안 쓰고는 제품 못 만들걸? 그럼 우리 뭐를 쓰면 니들 똑같이 미국처럼 해야 돼. 우리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라는 식으로 모든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히토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국이 거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해도 이제 예전처럼 그냥 막고 있지는 않을 거야.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미국이 줄어든 만큼 늘어난 곳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유럽이나 동남아나 다른 라틴 아메리카 이런 나라도 다 늘린 거죠. 어떤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국 자체도 이제 내수도 키우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압박만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자신감을 가진 거죠. 물론 중국도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하면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힘이 생겼다라는 걸 이제 중국이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그린란드, 파나마, 가자지구 등 영토에도 욕심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겉으로는 영토에 대한 이유라고 보이지만요. 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안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얘기고요.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 미국의 동부에 약간 모자처럼 있습니다. 뭐 대서양과 가운데 있잖아요. 그걸 보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왔을 때 어디서 가장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쏘는 게 좋겠어요. 그린란드 쪽에서 쏘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사실 그린란드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부터도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GIUK 라인이라고요. UK는 영국이고요. I는 아일랜드고 G는 그린란드입니다. 요 라인을 지켜야 러시아나 당시 과거에는 독일군이겠죠. 독일군에서도 내려오는 그 수로를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린란드는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미군이 실제로 주둔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사려는 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었죠. 미국은요, 역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여러 차례 사려고 했습니다. 그중에 1946년에는요, 1억 달러를 주고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말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중국은 그린란드에 발도 못 붙이게 됐습니다. 왜냐? 그 이전에 2018년만 해도 중국에서 그 그린란드에 있는 항구, 그러니까 원래 미군 해군 기지로 쓰던 그런 항구였어요. 그 항구를 사들이려고 했거든요. 그런 만큼 중국도 그린란드에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출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그때도 안보적인 이유로 무산됐거든요. 근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시끄럽게 함으로써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이 있으면서요. 사실은 이제 그 다른 미국의 적대 세력이나 미국의 위협하는 세력이 그린란드에 발을 못 붙이게 된 효과를 거두게 됐고요. 파나마도 비슷합니다. 제가요, 한 2010년쯤에 파나마를 취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기자를 했었는데 그때 파나마를 취재 갔을 때 그때도 파나마 양쪽에 홍콩, 허치슨이 양쪽 파나마 항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그때도 미국이 이제 파나마에 대한 운항권을 놓쳤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었고요. 파나마 내부에서도 이러다 파나마가 중국화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파나마 양쪽에 있는 자유무역지대를 방문하면서 그 자유무역 청장을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 그러면 미국의 상표들은 어떤 게 있어요? 미국은 어떤 게 있어요? 하니까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아메리칸 스탠다드 하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병기 회사잖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나중에 다른 나라에 팔렸다고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없으면서 그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그때부터 잃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파나마 운하를 운용을 해야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배가 이제 빠르게 갈 수가 있고요. 사실상 대서양과 태평양을 이용해가지고 미군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그걸 이제 미국이 만들고도 통제권을 놓치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미국의 과거 대통령들은 사실 그걸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드러내놓고 말했고 결국은 홍콩의 허치슨이 이번에 그거를 블랙락에다 팔기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랬더니 베이징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경에서 이런 배신자라는 게 관영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런 걸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겁니다. 중국은 파나마에 공을 많이 들였고요. 파나마 운하 위에 시진핑 주석이 올라가서 지나가는 중국 배와 통신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1대1로의 핵심적인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찌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과격한 모습으로 했지만 그로 인해서 미국이 그동안 못 찾았던 어떤 안보적인 걸 찾아온 건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과장된 행동, 그다음 계산된 과장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걸 통해서 미국이 안보적인 이익을 찾아온 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가자지구 문제는 사실 뭐 영토에 관심을 기울인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과장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가자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들 그 누가 와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 그거 가지고 뭐 서로 노벨상도 받고 그런 경우 많았지만 결론적으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판을 흔들기 위해서 그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거다라고 했지만요. 아마 본인도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판을 흔들 수 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의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또 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